안녕하세요. 교실서 배우지 못한 바이오 이야기를 전하는 Y쌤입니다. 지금은 뇌과학의 시대입니다. 뇌 기능 연구나 뇌 질환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뇌의 활동을 모니터링해야 하는 것을 아시죠? 그런데 어떤 원리로 뇌를 모니터링해야 할까요? 뇌는 항상 정기적으로 활동합니다. 수면 중에도 정기적으로 활동하죠. 그런데 1950년대 초가 되어서야 뇌에 있는 세포, 즉 뉴런의 정기적 활동을 기록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걸 아시나요? 물론 지금은 수십 개의 뉴런의 활동을 동시에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를 측정할 수 있었던 것이 시작이었죠. 그 시작이 뇌과학 시대를 연 거죠. 기초 과학자들의 불타는 열정 덕에 뇌과학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시작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세포설의 막점 막후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뇌를 구성하는 세포, 신경세포이자 뉴런을 발견해가는 과정과 그 과정에 있었던 과학자들의 논쟁을 소개했죠. 논쟁의 주인공은 뉴런파와 신경그물파였습니다. 이들은 오랜 시간 대립했지만 최종 승자는 뉴런파가 되었습니다. 뇌 역시 생물의 다른 부분처럼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한 뉴런파가 승리한 거죠. 뉴런파의 주장을 과학계가 받아들였다는 의미가 되죠. 사실 과학을 업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실망과 낙담, 소진의 시간이 일상입니다. 실패가 일상이란 얘기죠. 실패하다 가끔 기적처럼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그런데 오늘 얻은 결과가 옳다는 확신이 들자마자 다시 의문이 생깁니다. 이게 과학의 매력입니다. 과학자가 과학을 계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죠. 과학은 지루할 틈이 없어서 좋습니다. 뉴런파의 주장을 받아들이자마자 새로운 질문이 생겼습니다. 뉴런은 일반 세포와 다르게 생겼죠. 길이가 긴 케이블 모습입니다. 그렇게 전선처럼 긴 돌기를 가진 뉴런의 내부에서 소통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뉴런과 뉴런의 소통에 앞서 케이블처럼 생긴 뉴런 내부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이 뭔지 궁금해졌습니다. 인간은 감각기관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죠. 볼 수 있어야 믿고 하던 논쟁을 멈춥니다. 뉴런파와 신경그물파가 논쟁을 계속한 이유죠. 뇌 안에 있는 세포를 볼 수 없었기에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논쟁을 계속한 것입니다. 감각기관을 통해 보고 듣고 느끼면서 대상을 인식하고 그것이 경험적 지식이 되면서 사람들은 믿게 되죠. 그것이 사람들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방법입니다. 볼 수 있어야 믿는다는 것은 과학자들도 마찬가지겠죠. 뉴런의 현미경적 구조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뉴런이 소통하는 법을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설명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능할까요? 어렵지요. 과학계는 뉴런을 보게 되었지만 뉴런의 소통을 증명해야 하는 한계에 직면했습니다. 적절한 기술이 없으면 과학자들도 시간만 보내죠. 올바른 데이터를 얻을 수 없으면 과학은 진보할 수 없습니다. 올바른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적절한 기술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과학과 기술은 그렇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며 돌아가죠. 뉴런 내부의 소통법을 알아내고자 했던 과학자들은 장님 코끼리 코 만지기처럼 잘못 판단하기 일쑤였습니다. 오늘은 뉴런의 정기적 활동을 이해하기까지 중요했던 지점 몇 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하는 내용도 물론 누군가의 업적입니다. 답보 상태에 있던 연구에 활기를 넣은 과학자들의 업적이죠.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십 년간 그 문제에 집착하며 얻은 결과죠. 제가 몇 분만으로 휙 소개하는 내용이지만 누군가는 평생을 고뇌하며 얻은 추론이며 결론이죠. 쉽고 재미있는 콘텐츠가 넘쳐나는 세상에 기초과학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챙겨 듣고 계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전하는 콘텐츠는 기초과학의 이야기지만 사람들의 이야기죠. 과학의 이야기 속에는 항상 과학자들의 고뇌와 실수가 숨어 있을 겁니다. 과학자도 유한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길어야 100년이죠. 풀릴 듯 안 풀리는 문제에 집착하며 하루하루를 채웠을 겁니다. 때론 희망적인 결과를, 때론 절망적인 결과를 얻으면서도 그는 희망을 가졌을 겁니다. 그리고 내일을 기대했겠죠.
그렇게 절망, 집착, 고뇌, 희망과 소망을 엮어가며 평생을 보냈을 겁니다. 그러다가 결과를 얻는 거죠. 오늘 전해드리는 바이오 이야기를 듣고 당신도 그들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누구나 절망과 희망을 시실과 날실처럼 엮으며 살아가는 거죠. 그게 인생입니다. 전기가 근육을 움직인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제 주변 사람들은 저에게 뭐라고 할까요? 과학적 소양이 부족한 제 친구들은 뜨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겠죠.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바라볼 겁니다. 그런데 1700년대 후반에 누군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의 통념대로라면 근육은 영혼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주장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의 해부학 교수였던 갈바니였죠. 그는 번개가 칠 때 철사에 매달린 개구리 다리가 움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기 뱀장어처럼 개구리의 다리가 전기를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전기 스파크가 다리 근육을 활성화시켰다고 추론합니다. 그리고 실험을 합니다. 절단된 신경에 전류를 가하면 그 신경과 연결된 근육이 수축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전류와 생물 사이의 관계를 처음 관찰한 실험입니다. 추가 실험을 통해 확신을 얻은 갈바니는 자극 전달이나 근육 수축에 전기가 이용되고 있다는 동물 전기 이론을 발표합니다. 그러나 이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까지는 몰랐습니다. 당시의 기술로는 신경 자극의 전기화학적 성질을 밝힐 수는 없었죠. 방법이 없으니 과학계도 무력하게 시간만 보냅니다. 갈바니의 주장 후 60여 년이 지날 즈음 누군가 매우 흥미로운 실험을 합니다. 신경의 흥분 전달 속도를 측정하는 실험을 하죠. 흥분 전달 속도란 우리가 무엇을 감지하고 뇌가 판단하여 행동에 옮기는 데까지의 속도를 말하죠. 공중에서 자를 떨어뜨리고 두 손가락으로 쥐는 데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여 속도를 계산해내는 실험을 수업 시간에 해본 적이 있으시죠? 우리가 자를 떨어뜨리면 망막의 시세포가 감지합니다. 시세포에서 발생한 신호는 뇌로 전해지고 뇌가 잡으라는 판단을 하면 그 신호가 손가락의 근육으로 전해지죠. 그러면 두 손가락이 자를 잡게 됩니다. 이 시간을 측정해서 속도를 계산해내는 거죠. 1859년 헤르만 폴 헬륨홀츠가 개구리를 대상으로 흥분 전달 속도를 알아냅니다. 동물 내부에서 메시지가 전달하는 속도를 알아낸 거죠. 반복된 실험을 통해 개구리의 자극에 대한 흥분 전달 속도를 측정했는데 17에서 42m/s였다고 합니다. 헬륨홀츠는 신경의 흥분 전달 속도가 전기적 흐름에 의해서 일어난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매우 의미 있는 발견을 하죠. 생체 내의 전기 흐름은 구리선을 따라 흐르는 전기 흐름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낸 것입니다. 신경을 따라 전달되는 흐름은 속도는 느리나 신호세기가 균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금속선에서는 광속에 가까운 빠른 속도로 전달되나 거리가 멀수록 약해지죠. 그러나 신경에서는 거리에 관계없이 균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경세포가 다른 활동의 부산물로 전기를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신경세포의 전기적 활동은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이다라는 것을 뜻하죠. 헬륨홀츠가 가진 통찰은 이후 신경 물리학 분야 연구에 중요한 전제가 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헬륨홀츠의 발견과 통찰은 다시 풀어야 할 문제를 과학계에 주었습니다. 세포가 어떻게 전기 신호를 산출할 수 있는 건지, 신호의 흐름은 어떤 방식으로 긴 케이블의 옆으로 운반되어 가는 건지, 산출되는 신호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건지, 수많은 연구자들이 악정고투하겠죠. 집착하고 애를 태우겠죠. 100여 년이 지나서야 이러한 의문에 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헬륨홀츠의 제자였던 베른슈타인이 제공한 결정적 힌트 덕이었습니다. 1902년 율리우스 베른슈타인은 생체전기 발생에 대한 막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생체전기 발생을 세포막의 반투과성과 관련시키는 이론을 제시한 거죠. 베른슈타인은 신경세포의 막 양편에 전이차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안정상태에서도 막 양편의 전이차가 약 70mV이며 세포 내부가 세포 외부보다 더 많은 음전하를 가진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흥분이 전도되지 않는 안정상태에서도 뉴런의 축색돌기 막 양편에 일정한 전이차가 있다는 것을 알아낸 거죠.
우리는 안정 상태를 휴직이라고 표현합니다. 레스팅 포텐셜이라고 표현하죠. 베른슈타인은 전이차가 생기는 이유에 몰두했습니다. 베른슈타인은 세포 외액 ECF가 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몸속의 모든 세포는 액체에 담겨 있는 걸 아시나요? 우리는 세포 밖의 이 액체를 세포 외액 ECF라고 정의합니다. 그 안에는 이온이 풍부하게 있겠죠. 나트륨, 칼륨, 염소 등이 이온 상태로 있죠. 세포 외액이 짠 이온은 양전하를 띤 나트륨 이온이나 음전하를 띤 염소 이온 등 많은 이온이 높은 농도로 있기 때문입니다. 세포 내부인 세포질에도 이온들은 있습니다. 베른슈타인은 세포 내 외부의 이온 농도 불균형이 막을 가로지르는 전류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금속이 전류를 운반할 자유전자를 갖고 있어 도체로서의 역할을 하듯이 세포 내 외부에도 전하를 띤 이온들이 그러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베른슈타인은 생각했습니다. 세포막은 과연 어떤 이온들을 통과시킬까요? 세포막 양편에서 양전하와 음전하가 균형을 이루는데 균형에 관여하는 이온들은 세포 내부 외부가 다릅니다. 전하가 신경세포막을 통과하여 흐르려면 막이 세포 외액이나 세포질에 있는 특정 이온들을 통과시켜야 하죠. 세포질에는 음전하를 띤 단백질과 양전하를 띤 칼륨이온이 있고 칼륨이온의 농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양한 가능성이 있겠지만 베른슈타인은 실험을 통해 세포막은 안정 상태에서 다른 이온은 통과 못하고 칼륨 이온만을 통과한다는 과감한 결론을 내립니다. 칼륨 이온은 양이온이죠. 칼륨 이온이 세포 외부로 움직이면 세포 내부는 거기에 있는 단백질이 음전하를 띠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음전하가 과다한 상태가 되죠. 자극이 없는 휴지 상태에서 막 양편의 전이차가 약 70mV이며 세포막 안쪽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세포막 바깥은 플러스 전하를 띈다고 주장했습니다. 베른슈타인의 막 가설은 이후 관련된 연구에 상상력을 제공했고 신경세포막의 이온 가설로 발전했죠. 호지킨과 헉슬리의 에클스는 신경세포막의 이온 가설로 1963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탑니다. 이로써 헬름홀츠, 베른슈타인의 창의적 생각이 현대 신경과학의 초석이 되었음을 입증한 것이죠. 이런저런 연구 중에서도 으뜸은 신경세포가 말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겠죠. 신경세포가 말하는 것을 알아들어야 연구를 제대로 할 수 있었겠죠. 1920년대가 되어서 드디어 뉴런의 소통법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뉴런의 정기적 활동을 기록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에드거 더글러스 에이드리언이 뉴런의 정기적 신호를 기록하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뉴런이 내는 쿵쿵쿵 소리를 듣게 되고 전기 임펄스를 기록기에서 볼 수 있게 했습니다. 금속선을 이용했죠. 그는 금속선의 한 끝을 감각 뉴런 축삭돌기의 외부 표면에 놓고 다른 끝을 스피커와 기록기에 연결했죠. 기록기는 급격히 피크 지점을 올라간 다음 똑같은 속도로 하강하여 출발점으로 복귀하는 선을 보여줍니다. 자극을 받았을 때 뉴런의 활동전이 변화를 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이드리언이 피부를 건드릴 때마다 활동 전이가 산출되었습니다. 자극의 세기와 시간, 위치와 관계없이 활동 전이의 모양과 진폭이 거의 같았습니다. 전부 아니면 전무의 신호였죠. 자극의 세기가 신호를 산출할 수 있는 역치 문턱에 도달한 다음에는 자극이 더 커져도 신호가 더 작아지거나 커지지 않고 항상 거의 동일했습니다. 활동 전이의 실무율을 본 거죠. 활동 전이는 겨우 1000분의 1초 동안 유지되었습니다. 에이드리언의 연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뉴런의 정기적 활동을 기록한 공로로 1932년 에이드리언은 노벨상을 받습니다. 뉴런 내부의 소통 방법을 기록하게 된 근거는 철사에 매달린 개구리 다리가 움찔거리는 것을 유심히 본 어떤 과학자의 가설에서 시작됐을 겁니다. 전류와 생물 사이의 관계를 추론한 1778년에서부터일 겁니다. 자연현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관찰하다가 의문을 갖게 되고 그 궁금증에 답하려고 하는 궁리, 그리고 그 답을 얻으면 다시 생기는 의문,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며 생각을 이어갔고 그 결과 뉴런의 정기적 활동을 기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수십 개 뉴런의 정기적 활동을 볼 수 있게 되었죠. 진단과 치료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죠. 오늘날 뇌과학 연구를 한다면 대다수의 시민들은 호의를 표현합니다.
정치인들도 앞다퉈 뇌과학에 지원할 것을 약속하죠. 그 연구 결과가 주는 보상이 매우 클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자폐증이나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등 사회적 비용이 크게 요구되는 질환에 대한 치료법 발견에 뇌과학 연구가 도움을 줄 수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연구도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연구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의 활동이죠. 뉴런의 정기적 활동을 제대로 기록하기까지 20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연구가 실험실서 실험실로, 즉 제자에서 제자로 이어져 갔다는 사실도 기억하십시오. 에이드리언의 연구 결과에 도움을 받은 호지킨과 헉슬리 그리고 에클스로, 헬무홀츠의 상상력에 자극을 받은 베른슈타인으로 이어지면서 뉴런 활동을 기록하는 전기를 만들어 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루아침에 R&D비를 줄여 연구 중인 프로젝트를 중단하게 하고 박사과정이나 박사 후 연구원들의 연구 의욕을 떨어뜨린다면 지금까지 한 연구는 다시 시계 제로가 되겠죠. 사회는 진보해야 합니다. 진보는 기술이 만들죠. 그런데 그 기술의 기저에는 적게는 수십 년, 크게는 수백 년간 집념을 가졌던 기초과학 연구자들이 있기에 가능한 거죠. 이제 뇌전도 정도는 쉽게 측정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뇌의 기능 이상을 쉽게 측정할 수 있다는 뜻이죠. 시민들은 이렇게 기술의 혜택을 받고 있죠. 그러나 거기까지 다다르게 한 기초과학의 한 땀 한 땀이 있었다는 것은 잘 모릅니다. 참 아쉬운 지점입니다. 오늘은 전기와 신경활동을 연결시킨 과학자들 몇몇을 시대순으로 소개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후의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전하는 콘텐츠는 처음 들으면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개의 용어를 이해하면 흥미롭게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러한 바이오 이야기가 재밌어지면 삶의 지평이 넓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아보니 삶의 지평이 넓어지는 것을 느끼는 순간 행복해지더군요. 다음에도 유익한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사로